여러분 안녕하세요, 캠캠입니다. 끌 것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한때 살인사건 용의자로 악명을 떨친 전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오랫동안 전립선암을 앓았다네요. 심슨은 작년 5월 트위터로 Now, in recent years, I unfortunately caught cancer. And so I had to do the whole chemo thing. I'm healthy now. It looks like I beat it. I'm happy about that. 이렇게 암투병 사실을 밝히기도 했던 심슨은 지난 2월 자신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소문이 돌자 Hospice? Hospice? You talking about hospice? No, I'm not in any hospice. I don't know who put that out there, but my health is good. Obviously, I'm dealing with some issues. Hey, I think I'm just about over it, and I'll be back on that golf course, hopefully in a couple of weeks. 이렇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만 급격히 쇠약해졌고 얼마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죠. 이 소식에 다시금 그의 경력과 과거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미식축구 명문인 USC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그의 경력은 NFL 역대 최고의 러닝백으로 칭송받으며 레전드 반열에 올랐으나 1994년 6월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식당 종업원이었던 론 골드만이 칼에 찔려 피살된 채로 발견. 심슨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살살 녹아버립니다. 이 사건의 재판도 난리였죠. 당시 심슨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피가 심슨의 옷과 차량에서 검출됐고 살해 현장에서 심슨과 동일한 사이즈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특히 살인 현장에 있던 피 묻은 장갑의 다른 한쪽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된 게 컸었죠. 이대로 감옥으로 가나 싶었으나 법정에서 심슨이 직접 해당 장갑을 착용하며 자신의 손에 맞지 않다는 걸 증명하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착용한 점, 피가 묻어서 장갑이 줄었다는 주장 등 다양한 반박이 있었으나 11개월에 거친 재판 끝에 오제이 심슨은 무죄를 받게 되죠. 이때 장갑을 끼는 심슨의 모습과 변호인단의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맞지 않으면 무죄다 라는 발언은 아직까지도 거론될 만큼 정말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때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 로버트 카다시안이 심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고요. 이 사건을 다룬 드라마가 바로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 시즌 1이니까요.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경력 최대 위기에 직면했네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실베스터와 감독이 엑스트라 배우들을 폄하 및 모욕했다는 사실이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이 나온 곳은 엑스트라 배우들의 SNS였고 이들은 스텔론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에피소드 감독 중 한 사람이 엑스트라 배우 몇 명을 향해 못생겼다, 라드 덩어리, 지팡이를 든 뚱땡이라는 등 배우들의 체중이나 신체적 결점을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캐스팅 회사인 로즈로 캐스팅은 즉시 이 드라마에서 하차했으며 엑스트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디디 맥다니엘 시몬스도 처음엔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나 소문 정도로 치부했지만 촬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과 본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려줬다. 스텔론과 크루는 엑스트라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촬영 현장이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내용 중에 이목을 끈 건요, 스텔론이 촬영 현장에서 내 주위에 항상 귀엽고 어린 여자들을 준비해둬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증인인 에피 감독 크레이그 지스크는 언론을 통해 그런 모욕적인 말도 여자를 준비하라는 말도 스텔론은 한 적 없다. 25에서 35세의 배우들이 필요한 바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 캐스팅된 건 나이가 많은 배우들이었다. 스텔론은 현장에서 예의 바르게 일했고 거기엔 스텔론의 아내 제니퍼 프레이빈도 있었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레이디 가가의 약혼설이 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가인 마이클 폴란스키와 사귀고 있죠. 2023년 3월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다시 만나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글쎄, 얼마 전 웨스트 할리우드에 나타난 가가의 왼손 약지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엔 배우 테일러 키니와 탤런트 에이전트인 크리스천 카리노와는 약혼 중에 헤어졌는데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가가에게 있어서 최초의 결혼이 되겠죠. 덧붙여서 폴란스키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인텔리로 가가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죠. 올해는 조커 속편의 개봉, 올 여름 라스베가스에서 큰 공연을 가진다는 레이디 가가. 이제 남은 소식은 결혼일까요? 듄 파트 2의 런던 프리미어 때 이런 사이버틱한 메탈 복장을 입고 나온 젠데이아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 입은 날 엄청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It fit like a glove, and I was like, this is so crazy. And immediately, I think after wearing it for like 10 minutes or less than that, I got like really like lightheaded. The metal conducts and holds onto heat very quickly and kind of traps heat in. 1995년 가을 오드쿠티르 컬렉션에서 나온 이 룩을 젠데이아가 직접 골라 입었다는데요. 어쩐지 등장 후 얼마 못 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길래 혹시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발로 염색했고요. 새 영화 챌린저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옷 입고 나오십시오. 테일러 스위프트의 절친으로 익히 알려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셀레나 고메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 것인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거나 그 어디에서라도 함께 있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얼마 전부터 팬들은 셀레나와 블레이크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셀레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나 SNS 등에서 테일러와의 화려한 모습을 공개 중인 한편 블레이크는 테일러와 테일러의 남친 트래비스의 경기를 보거나 식사를 같이 하곤 하는데요. 분명 가장 만나는 빈도가 높은 절친들이라 왠지 같이 만날 타이밍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 둘의 사이가 나쁜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셀레나가 엄청난 미식축구 팬임에도 단 한 번도 테일러 남친 경기장에서 발견된 적도 없는 반면 블레이크는 지난 시즌 총 3번이나 테일러와 경기를 즐긴 것도 전부 다 의문투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 데일리메일지가 나섰죠. 생파, 독립기념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 첫날을 비롯 그동안 테일러를 둘러싼 모든 이벤트 게시물을 전수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셀레나와 블레이크가 정말 단 한 번도 만난 타이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상할 만큼 접점이 없는 테일러, 셀레나, 블레이크 3명의 관계성에 대해 한 관계자가 등판해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테일러는 블레이크와 셀레나를 같은 방에 두지 않고 각자 따로 만나는 게 좋다고 느낀다.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으면 떼어놓는 게 당연하다. 블레이크는 테일러로 하여금 셀럽으로서의 인생을 즐기게 해주고 블레이크와 있으면 많이 웃게 되고 즐겁다. 셀레나는 10대부터 친구로 지낸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덧붙이자면 테일러와 블레이크가 친하게 지낸 지난 10년을 통틀어 셀레나가 블레이크를 언급한 건 딱 한 번입니다. 2016년 한 패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셀레나는 블레이크가 내 친구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블레이크는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었죠. 두 사람이 테일러와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날이 과연 올 것인지. Always have been, always will be. MCU의 산소호흡기였던 드라마 로키의 톰 히들스턴이 로키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미 키멜 쇼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I'm 43 now, so that's a big chunk of my adult life, playing this amazing character, and it's changed the course of my life completely. Are you done with the character? I don't know. You really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A lot of times, especially from the Marvel world and sometimes from Star Wars, people will come out and lie. It's easier to lie than to play Tell coy. the truth. I know that we've reached some sort of narrative conclusion with Yes. season 2, which feels very satisfying. 얼마 전 헐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로키의 제작 총지휘를 맡은 케빈 알 라이트는 시즌2 촬영 후반 우리 모두가 로키를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린 이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끝이 왔음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정말 이 드라마에 맞는 엔딩 말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쇼에서 톰은 자신의 주연 드라마 나이트 매니저의 시즌2, 3 제작 소식을 기쁘게 알리며 나이트 매니저의 1시즌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창의적이었고 향후 이쪽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네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원작자 J.K. 롤링이 영화의 주역들 다니엘 레드클리프, 엠마 왓슨을 향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수요일 영국 BBC가 젠더 케어에 대한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가 약했다. 사춘기에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2차 성징을 억제하는 약을 써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결국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 이상하다라는 비판이 일었죠. 이에 롤링이 반응했습니다. 실험대에 오르고 불임을 겪고 고통에 빠져 성전환 수술을 한 걸 후회하는 청소년들에게 공감하며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롤링은 반트랜스젠더적인 과격한 말들로 비판을 받아왔고 청소년의 성전환을 조장한 셀럽이나 미디어 기업들을 비판했죠. 이때 롤링의 팔로워 중 한 명이 어떤 게시물을 올립니다.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이 이런 내용을 알고 롤링에게 사과하고 롤링이 그들을 용서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020년 롤링의 반트랜스젠더적인 발언을 두고 다니엘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 엠마는
트랜스젠더들은 그들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며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걸 깔아두겠습니다. 어쨌든 이젠 화해할 만하지 않냐 라는 기대를 표한 팬에게 롤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용서가 안 된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운동에 힘을 보태고 미성년자의 성 전환을 조장하는 셀럽들은 나한테 사죄할 게 아니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다시 원래의 성으로 되돌린 사람들이나 여자가 된 남자들에게 영역을 침범당한 연약한 여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라고 강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방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롤링이 우려하는 건 성전환 수술이라는 돌이키기 힘든 결정을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결정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장기적인 영향의 데이터도 없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전례도 없는데도 이런 실험적 과정을 청소년이 결정하고 사회가 베풀면서 책임을 제대로 질 수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다니엘과 엠마는 LGBTQ+ 커뮤니티의 그대로의 마음, 존재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판단이라는 게 확고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연령은 도대체 언제인가? 심지어 있다고 한들 온 세상엔 공통적 인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반론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리,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직 마블 캉 조나단 메이저스가 4월 8일부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은 이 영상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재판은 뉴욕에서 열렸고 판사는 메이저스에게 현 거주지인 LA에서 열리는 가해자 갱생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라고 지시했으며 정신건강 상담을 지속하고 피해자인 전 여친 그레이스 자바리와 거리를 두라는 옵션도 더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메이저스의 변호인단은 지난주 판사 측에 유죄 판결 철회 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으며 전 여친 그레이스 자바리는 이번 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잦은 폭력이 있었다며 민사 재판을 추가로 걸었습니다. 그런 고로 조나단의 영합한 컴백은 적어도 몇 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김육회 지나노에서 톰 홀랜드의 주연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으로 캐스팅된 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오더 리버스의 논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 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역 발표 후 프란체스카가 인터넷에서 인종차별적인 비방에 휩싸이자 아프리카계 여성과 논바이너리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영화 에놀라 홈즈의 수지 워코말라, 007 노타임 투다이의 라샤나 린치 등 무려 883명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서명운동을 했고 흑인 연기자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두려움의 재래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가진 프란체스카를 향한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를 간과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흑인 아티스트가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극장과 방송국, 제작자나 기업들이 지원과 도움을 주긴커녕 헤이트를 당한 본인에게 대응을 맡기고 프로모션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지탄을 했습니다. 이제 5월 11일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될까요? 벤 애플렉과 전처 제니퍼 가너 사이에 태어난 딸 세라피나 로즈가 검정 수트를 입고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등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Hello, my name is Finn Affleck. 네, 이렇게 새로운 이름과 성 정체성을 공개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딸이 당신 아빠 장례식에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 했을 때 라는 밈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2016년에 촬영된 것으로 이번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벤과 제니퍼는 핀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벤 애플렉이 사랑하는 몇 가지가 있긴 했죠. 차, 담배, 도박, 던킨 도너츠요. 지금은 차랑 던킨만 즐기고 있습니다. 벤과 첫 번째 제니퍼는 데어데블에서 만나 2008년에 결혼, 10년 만인 2018년 이혼했으나 세 자녀를 공동 양육하고 있죠. 핀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오타니의 통역사 미자 라이페이의 도박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를 휩쓴 도박 스캔들에 연루된 오타니의 전 번역가 미자 라이페이가 지난 금요일 당국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 심리를 열었지만 항변 없이 2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향후 오타니와의 접촉 및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을 이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도 슬슬 나오고 있죠. 이페이는 202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19,000번의 불법 배팅을 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5회로 그의 도박 중독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배팅할 때마다 적게는 10달러에서 많게는 16만 달러를 썼고 하루에 23만 3,386달러에 달하는 배팅을 한 적도 있다는데요. 최종적으로 1억 4,200만 달러를 땄고 1억 8,2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미자라가 오타니로부터 100만 달러가 아닌 1,600만 달러를 훔쳤으며 이를 위해 아주 사악한 방법을 썼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페이는 오타니를 사칭한 전화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이체를 승인했으며 이체 시 통보되는 알림과 보안 경고를 자기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오타니의 은행 및 재정 고문 사이의 중개자이기도 했는데요. 든든한 재무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오타니는 자기 자산이 문제없이 모니터링 될 거라고 믿었지만 이페이는 오타니의 에이전트에게 한 계좌만 오타니가 따로 쓰길 원하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재무팀도 모니터링하지 말 것을 요청. 오타니는 영어를 못하고 은행이나 에이전트도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오타니와 이페이는 2018년 처음으로 애리조나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몇 주 전 처음으로 이페이가 이 계좌에 들락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기소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에 열립니다. 네, 얼마 전 라스베가스 시네마콘에서 둘의 공동 출연자 위키드의 홍보를 마치고 오붓하게 손을 잡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의 모습을 끝으로 오늘의 순서를 마칩니다. 얼마 전 공개된 조커의 속편, 조커 폴리아토의 첫 번째 예고편 분석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 치명적인 서스펜스 영화 마더스의 예매권 이벤트를 주간 김효회에서도 진행합니다.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해서 영화 마더스의 예매권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효회의 K였습니다.